2019년 7월에 출고했던 전기차 코나 EV가 벌써 2년하고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인생 첫 차를 사고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솔린, 디젤, LPG 차량을 모두 운행했지만 전기차를 소유했던 2년은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기존 다른 연료를 가진 차량들은 차종이 변화되면서 단골 주유소 혹은 단골 충전소가 바뀌는 정도였다면 전기차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생활 패턴까지 바꿔놓은 것은 물론 향후 구입할 차량에 대해서도 전기차 외에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킬 만큼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년간 전기차를 운행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장단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와닿았던 유지 비용과 운행의 편의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전기차는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자동차와 같은 소비재에 정부의 보조금이 투입된다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격적인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 차량 코나 EV의 경우 원하는 옵션을 선택한 후 가격은 5,400만 원이었고 보조금 약 1,400만 원을 받아 4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4천만 원이라는 돈은 다양한 차량을 선택할 수 있는 적지 않은 돈인데요. 실제로 당시 코나 EV가 출고되지 않았다면 그랜저를 비롯해 산타페, 캠리 하이브리드가 구입 대상이었습니다. 중형 세단 혹은 중형 SUV를 살 수 있는 가격에 소형 SUV를 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분명 다운그레이드로 인해 기대되는 혜택이 있었기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연료 충전비를 포함한 유지 보수 비용이죠. 제가 전기차를 구입할 2019년만 하더라도 급속 충전은 1kWh당 179.5원이었고 완속 충전은 자주 이용했던 지차저의 경우 1kWh당 50원에서 70원에도 충전이 가능했던 시기였기에 확실히 얼마를 줄 수 있다는 예상은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연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예측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충전 비용을 모두 모아서 계산해 본 뒤 기존 차량의 2년 주유 비용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코나 EV를 타기 전 3년 동안 실연비 12km 정도가 나오는 독일산 중형 가솔린 세단을 타고 있었는데요. 이 차량의 2년간 주행거리는 약 36,000km였으며 총 주유비는 418만 6,401원이었습니다. 월 평균 1,500km를 주행하면서 17만 4,433원을 주유비로 사용했네요. 7년비 7에서 8km 수준이 나왔던 코나 EV의 경우 2년간 약 3만 5,000km를 주행하면서 지불한 충전 비용은 47만 3,284원이었습니다. 월 평균 1,458km를 운행하면서 19,720원을 지불한 셈입니다. 1000km 정도 총 주행거리 차이가 나긴 하지만 2년간 순수 연료 충전비로 세이브한 금액은 371만 3117원입니다. 여기에 코나 EV로 2년간 지불한 각종 통행료는 30만 3070원이었는데 이는 50% 할인을 받은 금액이기에 기존 차량보다 30만 3070원을 세이브한 셈입니다. 그래서 연료비와 통행료에서 세이브한 금액은 2년간 총 4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험료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40만원 중후반대로 감소했으며 엔진오일 교체 비용 0원, 주기적으로 넣어줬던 연료 첨가 제도 0원, 보통 4만 km 교체 주기인 브레이크 패드의 경우 아직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차량 유지 관련해서 추가됐던 비용은 에어컨 필터 교체와 못을 밟아 지렁이를 박은 비용, 포트홀에 빠져 찢어진 타이어 1개 교체 비용이 유일하다 보니 실제로 세이브한 금액은 최소 500만원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중형을 포기하고 소형을 선택한 혜택이 이 정도면 꽤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이 정도 금액이 매년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통행료 할인은 연장됐지만 충전비의 경우 특례 할인이 점차 폐지되면서 kWh당 비용이 증가되었고 시범 운영 충전기를 비롯해 무료로 제공된 충전 사업자별 추가 할인 혜택 등이 2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1년간 충전비를 아끼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지차저 완속 충전의 경우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4배에서 5배는 상승했고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이용했던 GS 칼텍스 급속 충전기의 가격도 얼마 전 환경부 수준으로 인상되었기에 충전 비용 증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처럼 비용적인 장점은 점점 줄어들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기차 외에는 구매할 생각이 없게 만드는 또 다른 큰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 이 장점의 경우 전기차를 사고 난 뒤 1년 정도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이후 1년 동안은 충전 비용 절감보다
더 큰 매력을 느꼈고 지금도 유효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힌트는 조금 전에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 35,000km를 탔지만 아직도 70% 이상 남아있는 브레이크 패드가 비밀입니다. 단순히 패드 교체 비용 이전에 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냐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배터리라는 고유 특성을 제외하고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의 가장 큰 차이를 이야기하라면 제일 먼저 회생 제동을 꼽고 싶습니다. 특히 테슬라를 제외한 다양한 전기차에 적용된 좌우 패들로 회생 제동량을 즉각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은 절대 놓칠 수 없는 부분인데요. 회생제동 0, 1, 2, 3단계별 회생량이나 제동 거리가 1년 정도 타고 다니니 완전히 몸에 익게 되었고, 이는 각 도로의 통행량이나 도로 상태에 따라 패드로 회생 단계만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충분한 감속이 가능하게 되었고, 곧 브레이크를 거의 밟지 않는 운전 습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내 및 고속도로에 있는 제한속도 단속 카메라를 지났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본 적이 언제인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패들로 잘 조절을 하고 운전하게 되는데요. 실제 있었던 일을 예로 들면 목적지까지 제 차를 따라오던 지인이 도착 후 차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2시간 넘도록 운전 중에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온 적이 거의 없어서 분명히 고장났다는 것이죠. 당연히 브레이크 등은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급제동을 잘 하지 않는 운전 습관도 연관이 있겠지만 비슷한 속도와 간격으로 달리게 되는 정체길을 갈 때 앞에 있는 여러 차와 비교를 해봐도 확실히 브레이크를 밟는 횟수는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을 할 때 피로도가 매우 감소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발만 살짝 옮겨서 밟는 브레이크를 덜 사용한다고 무슨 피로도가 감소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근 5030 정책으로 브레이크 밟을 일이 더 많아진 도심 주행을 오래 하다 보면 내연기관 차량 대비 확실히 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 고속 주행 시에도 회생제동 0단계로 세팅 후 탄력 주행을 하면 악셀을 밟을 일이 확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회생제동을 매우 적절하게 활용해서 운전을 하다 보면 최대 40%까지 운동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고 브레이크 관련 부품의 교환 주기도 길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얻는 혜택도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연료 충전비를 비롯해 유지 보수 비용이 절약되고 운전 피로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무시하기 힘든 큰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차는 없는 것처럼 이런 전기차에게도 큰 단점들이 존재하는데요. 단순히 전기차를 타지 않아도 누구나 예측해 볼 수 있는 충전기의 보급량이나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아닌 전기차를 1년 이상 운행함으로써 알게 되는 중요한 단점이 있는데요. 이는 2년간 많은 영상을 올렸던 제 유튜브에서도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